30년,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봉투 한 통,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30년간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진짜 며느리였어. 하지만 그 고백을 듣기까지 저는 법정에 서야 했고 진짜 며느리라는 낯선 여자와 유산을 다퉈야 했으며 30년 함께 산 남편이 숨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강대수 씨와 결혼한 법적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제 30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55세 가짜 며느리로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83세, 오래 편찮으셨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30년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 대수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도 저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니. 그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이 시간이 참 싫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신 거예요?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25,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던 저를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곱게 보지 않으셨죠. 첫날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뭐가 급했는지 이런 집안애를 데려오고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제 손을 대수 씨가 꼭 잡아줬었죠. 괜찮아.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지셨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부족하다는 표정이셨어요. 아들 둘을 낳아 키웠지만 그때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장례식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검은 상복이 몸에 무겁게 느껴졌고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는 사람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하며 위로를 건넸죠. 남편 대수 씨는 제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큰아들 지훈이와 작은아들 지민이도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조문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남편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들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가셨어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조문객 명단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부의금 정리할 때 필요해서요. 직원이 건넨 서류철을 받아들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저는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영숙, 최경희, 김철수, 이정민. 아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 김미선. 무슨 소리지? 저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읽어봤어요. 큰 며느리 김미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큰 며느리인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했습니다. 큰 며느리 김미선, 부의금 50만 원. 여보. 저는 옆에 앉은 남편을 불렀어요. 대수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를 들이밀며 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그게...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는 남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큰 며느리 김미선이 누구냐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지훈이와 지민이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나중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얘기 안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김미선? 그게 누구지? 왜 자기를 큰 며느리라고 적었지? 마이너스. 그날 밤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 김미선.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친구 중에 며느리 이름이 김미선인 사람이 있나? 아니면 착오로 잘못 적은 건가? 하지만 부의금까지 냈는데 착오일 리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은 깊은 밤이었고 몇몇 사람들만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영정이 모셔진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김미선이 누구예요? 영정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사진 속 시어머니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작은 아들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 안 와요? 지민이가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낮에 그 명단. 뭐가 문제였어요? 지민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조문객 명단에 큰 며느리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 며느리요? 그게 무슨... 나도 몰라.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하고.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빠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든든했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만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무언가가 말이죠. 마이너스.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김미선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으며 얼굴에는 화장기 없이 담담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겨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를 올리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30년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빈소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30년? 저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봤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30년 전 강대수 씨와 결혼한 법적 아내입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김미선입니다. 30년 전 강대수 씨와 결혼한 법적 아내입니다. 그 여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법적 아내? 30년 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김미선이라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지민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적대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장례식에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 며느리라고? 제가 며느리인데 저 여자가 무슨 며느리란 말인가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을 해야 했어요. 김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내밀었어요. 혼인신고 증명서입니다. 1995년 3월 15일 강대수 씨와 제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명이에요. 1995년 3월? 그건 제가 대수 씨와 결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A사 용지에 인쇄된 문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랑 강대수, 신부 김미선, 혼인신고일 1995년 3월 15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옆에서 남편 대수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김미선은 남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대수 씨, 30년 만이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나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2 아들을 낳고 키운 남편. 그 사람이 지금 낯선 여자 앞에서 저렇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 여자랑 정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죄책감, 후회, 그리고 변명할 수 없다는 체념. 선영아, 나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30년을 속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나한테 청혼할 때, 당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고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아들의 팔에 의지한 채 저는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빈소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2명의 며느리라니? 세상에. 사방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민이가 김미선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김미선은 지민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30년 전부터 정리됐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정리?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이래. 지민아. 큰아들 지훈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훈이는 침착하게 김미선을 바라봤어요. 저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3월 저와 대수 씨는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5월에 올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신고하고 2주 후 대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찾았어요. 집에도 회사에도 친구들한테도.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 행방을 몰랐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우연히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김미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이혼 신고를 안 했어요? 왜 30년 동안이나? 하고 싶었죠. 김미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수 씨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혼하려면 배우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주민등록도 옮겨버려서 추적이 안 됐어요. 남편 대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이혼도 못하고 재혼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유부녀인 채로 30년을 살았죠. 김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 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김미선을 찾아갔다고?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저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산다는 것을 어머님은 제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죠. 저는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며느리지만 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김미선이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30년간 제게 보내주신 돈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통장을 받아든 지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30년간 뭐였어요?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미선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도 당신도 우리 둘 다 속은 거죠. 피해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아들 둘 낳아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며느리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30년은 뭐예요? 내가 흘린 땀은? 내가 참았던 냉대는? 그게 다 뭐란 말이에요? 빈소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가족들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30년간 법적으로는 유부녀였지만 남편도 없고 가정도 없었어요. 재혼도 못하고 그저 홀로 살아왔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유산 문제도 있고 법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니까요. 유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산이요? 네. 어머님 재산은 법적 며느리인 제게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리고 김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대수 씨와의 관계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이혼이든 아니면 중혼 신고로 형사고발이든. 중혼? 형사고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민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잘못한 건 우리 아버지잖아요. 왜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김미선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30년간 미뤄온 일이니까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랬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요?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강대수의 아내? 아니, 법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강지훈, 강지민의 어머니? 그건 맞아요. 하지만 박순자의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30년간 뭐였을까요? 엄마. 뒤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집에 가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 집이 맞을까? 엄마, 30년을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냥 얹혀 산 사람이었을지도.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평생 지킨 집이에요.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30년의 헌신도, 두 아들도, 흘렸던 눈물도,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미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법적 아내라는 말이 계속 들렸거든요. 남편 대수 씨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문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30년간 속인 걸 어떻게 설명한다는 건가요? 아들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지민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지민이가 놓고 간 도시락이 문 앞에 쌓여 있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가 있었을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들들도 각자 볼 일이 있었나 봐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 후 아무도 그 방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약간 쿰쿰한 약 냄새와 오래된 장롱의 나무 냄새. 30년간 매일 맡았던 냄새였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 회색 치마 저고리, 외출복들. 저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손수건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통장. 제가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통장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취인 김미선. 매달 100만 원씩 빠짐없이 30년간 입금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입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정확히 100만 원씩. 마지막 입금일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통장을 꼭 쥔 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30년간 저를 차갑게 대하셨던 이유,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던 이유, 늘 김미선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법적 며느리는 김미선이었으니까. 진짜 며느리는 그 여자였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아들이 데려온 여자였던 거죠. 손자를 낳아준 사람,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하지만 진짜 며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눈물이 또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꼭 쥔 채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훈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 통장을 지훈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할머니가 김미선 씨한테 보낸 돈이에요?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훈이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빠가 김미선이랑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나랑 산다는 걸. 그래서 평생 내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엄마, 나는 30년간 며느리 흉내만 낸 거였어. 할머니 눈에는 언제나 가짜였던 거지. 지훈이가 통장을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위로만으로는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에서 나왔구나. 걱정 많이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통장을 들어보였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30년간 김미선에게 보낸 돈. 매달 100만 원씩.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당신이 중혼 상태라는 걸. 김미선이 법적 아내라는 걸. 선영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저는 통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속였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고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혼자 모르고 산 건 나뿐이었죠. 처음에는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랑 이혼하고 너랑 제대로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미선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너무 늦어버렸어. 찾을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면 찾기 싫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나 친정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선영아. 남편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며칠만 있다 올게요. 선영아, 제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이모네 다녀올게.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지민이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은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지민이가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이 커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고마워, 지민아.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좀 정리하고 올게. 걱정하지 마. 지민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야. 선영이.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저는 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급히 저를 안아줬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 품에서 울기만 했어요. 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언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미선의 등장, 혼인신고증명서, 시어머니가 30년간 보낸 돈,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언니는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개자식이. 언니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언니는 평소에 욕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30년을 속였다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응. 선영아, 이건 범죄야. 주문이잖아. 고소해야 해. 언니. 아니, 고소해. 당장 내일 변호사 만나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언니가 격하게 반응했지만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고소? 법적 대응?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선영아, 너 30년을 헌신했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근데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래도 대수 씨가 감옥에 가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 잘못이 얼마나 큰데.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아, 너 왜 그렇게 착해? 당한 건 너야. 왜 가해자를 걱정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는 건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찬찬히 생각해보자.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언니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30년간 살았던 그 집이 정말 내 집일까?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라면 그 집에 대한 권리도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두려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언니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어요.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간단히 괜찮다는 답장만 보냈죠. 언니는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방문을 두드리며 선영아, 오늘은 밖에 좀 나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언니가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했어요. 선영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법적 대응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두려웠습니다. 언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빨리 대응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언니가 답답한 듯 말했지만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가 나가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선영아, 지민이가 왔어. 지민이?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 작은 아들 지민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구겨져 있었어요. 지민아,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지민이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집은 어떠니? 엉망이에요. 지민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고 형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안 오고 집안이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 어제 김미선 씨를 만났어요. 뭐? 저는 놀라서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김미선 씨를 만났다고? 네. 제가 연락했어요.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다 싶어서요. 지민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미선의 명함이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민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도 피해자래요. 30년간 법적으로는 유부녀였지만 남편도 없고 가정도 없었대요.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대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생활했지만 항상 죄책감이 있었대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네. 자기 때문에 엄마가 30년간 고생했다는 거 알고 있대요. 지민이의 말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미선도 피해자라는 말. 그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데?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대요. 이혼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그리고 지민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유산 문제도 있대요. 법적으로는 김미선 씨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 유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이랑 예금 합치면 꽤 될 거예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제대로 대응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고 엄마 권리 찾아야 해요. 하지만 엄마는 30년간 할머니 모셨잖아요. 집안일 다 하시고 우리 키우시고 그게 다 헛된 일이 될 순 없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화나요, 엄마. 정말 화나요.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민아, 아빠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30년을 속일 수 있냐고. 근데 아빠는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아빠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존경했던 사람인데 이제 보기도 싫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민아, 그래도 아빠야. 내 아빠라는 건 변하지 않아.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다면서요? 지민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큰아들 지훈이도 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의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아. 회사는? 반찬했어요. 엄마 뵈러 와야겠어서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을 좀 구했어요. 변호사? 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어요. 지훈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아빠는 중혼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형법상 2년 이하 징역이에요. 징역? 그리고 엄마는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도 법적으로는 아빠 재산이에요. 엄마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30년간 함께 살았고 자녀도 있으니까. 그럼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실혼. 네.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법적 대응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내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죠. 옆에 있던 지민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있어요. 아빠는 용서 못해도 엄마는 절대 혼자 안 두겠어요. 두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은 제 편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지훈, 지민이가 함께였어요. 4명이서 차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고층 빌딩 10층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박선영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름은 최은정 변호사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어요. 일단 남편분은 중혼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김미선 씨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는 없나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중혼죄는 배우자만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미선 씨나 박선영 씨 중 한 분이 고소해야 하는데 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영님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시니까 고소권이 없습니다. 그럼 김미선 씨만 고소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김미선 씨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대응할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 인정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30년간 함께 살았고 자녀도 2명이나 계시니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반은 아니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유산은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산은 법적 상속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남편분과 김미선 씨가 법적 배우자였으니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이 없을까요? 유언장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30년간 차갑게 대하신 분이니까 일단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죠. 사실혼 관계 인정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승소하시면 성공 보수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지훈이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지훈아, 엄마 괜찮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다니. 마이너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돌아와줘.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에 온 것이었어요. 선영아, 사랑해. 30년간 진심으로 사랑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사랑한다는 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법적 아내가 아니어도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30년의 거짓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니 집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남편은 김미성과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30년간 숨기고 살았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로요. 휴대폰을 켜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2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날씨는 화창했어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구겨진 셔츠에 낡은 바지였습니다. 선영아, 남편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대수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우리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영아, 제발은 무슨, 오늘 만난 이유는 하나예요. 3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김미선 씨랑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속인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게. 남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초 나는 미선이랑 사귀고 있었어. 대학 동기였고 3년 정도 만났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반대했어. 미선이 집안이 별로라고, 학벌이 안 맞는다고. 엄마가 특히 심하게 반대하셨어. 시어머니, 역시 그분이 문제였군요. 하지만 나는 미선이를 사랑했어. 그래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어. 3월 15일이었지. 결혼식은 5월에 올리기로 했고, 그런데 혼인신고 일주일 후 엄마가 알아버렸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미쳐버리셨어. 당장 이혼하라고, 안 그러면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어. 회사 지분도 다 빼앗고 재산도 한 푼 안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버텼어. 미선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선이를 찾아갔어. 뭐라고요? 엄마가 미선이를 만나서 돈을 줬어. 5천만 원.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지. 그리고 말했대. 내 아들이랑 헤어지면 이 돈 주겠다. 안 헤어지면 너희 집안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선이는 거절했어. 돈 필요 없다고, 나랑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음 날 미선이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어. 엄마가 뒤에서 조종한 거였어. 그리고 미선이네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됐지.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대수야, 우리 헤어지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고 있어. 미안해라고. 나는 미치겠더라고. 엄마한테 대들었어. 왜 이러세요? 왜 미선이네를 괴롭히세요?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죽겠다. 내 자식이 그런 집안 여자랑 사는 걸 볼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리고 진짜로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로 뭐요? 엄마가 수면제를 먹었어.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살았지만 나는 무너졌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미선이한테 연락했어.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나 때문에 내 집안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아프시니까라고. 미선이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 남편이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는 한동안 미쳐 지냈어. 술만 마시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렇게 2달이 지났어. 그때 엄마가 나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너였어, 선영아. 제 차례였습니다. 나는 단지 소개팅이라고만 알았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갔고 공장에서 일하던 나한테 누군가 청혼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대수 씨는 착했어요. 친절했고 따뜻했고 나를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나는 단지 김미선 대신 선택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니까 그냥 만나본 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심이었으면 왜 김미선이랑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선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완전히 연락이 끊겼거든. 이혼하려면 본인이 필요한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30년을 그냥 속이고 산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금방 찾아서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탐정도 고용하고 사람도 동원해서 찾아봤어. 하지만 미선이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너랑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도 생겼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쯤 엄마가 말했어. 미선이를 찾았다고. 뭐라고요? 엄마가 미선이를 찾았대. 그리고 매달 돈을 보내기로 했대. 법적 며느리니까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나는 그때 알았어. 엄마가 미선이가 어디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걸. 단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시어머니,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군요. 엄마한테 따졌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선이랑 이혼할 수 있었잖아요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선영이랑 아이까지 생겼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라. 미선이한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나는 겁쟁이였어.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혼이라는 게 범죄라는 걸 알았어. 들키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것도. 그리고 너한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숨기고 산 거야.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이었어요. 나는 30년간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선 대신 어머니가 골라준대요? 손자 낳아주는 도구?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30년간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 미선이는 옛 기억일 뿐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겁이 났어. 내가 날 떠날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남편이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인간은.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움? 분노? 배신감? 그런 감정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조종에 노란한?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선택은 남편이 한 거였어요.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말했습니다. 대수 씨, 이혼해요.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선영아, 법적으로 결혼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년이나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수 씨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그게 답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영아,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선영아, 다음부터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요. 더 이상 직접 만나지 말아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블록쯤 걸었을까요? 저는 건물 구석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과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언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엄마 결심했어. 엄마, 무슨 결심이요? 아빠랑 완전히 끝낼 거야.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 애들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너희가 있으니까 더 강해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0년간 남편의 아내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아야 할 때였어요. 박선영으로, 그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 남편과 만난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최은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님,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요? 네, 김미선 씨 측 변호사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선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유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미선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사흘 후 저는 최은정 변호사와 함께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함께 갔어요. 아들들은 제 양옆에 서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스러운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김미선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40대 남성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김미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저희 의뢰인 김미선 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1995년 3월 15일 강대수 씨와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입니다. 이혼 절차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고 따라서 현재까지 법적 부부 관계가 유효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대수 씨는 법적 배우자인 김미선 씨와 이혼하지 않은 채 박선영 씨와 30년간 동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 박순자 여사의 유산 중 배우자 상속분은 법적 배우자인 김미선 씨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재산은 부동산 12억, 예금 5억, 기타 자산 3억으로 총 20억 원 상당입니다. 이중 배우자 상속분 1.5배를 적용하면 약 9억 원이 김미선 씨의 몫입니다. 9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미선 씨는 강대수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0년간 법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고 재혼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총 14억? 김미선이 청구하는 금액이었어요. 최은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30년간 강대수 씨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고 박순자 여사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건 보상이 아니라 생활 지원이었습니다. 법적 며느리로서 받은 최소한의 배려였죠. 김미선 측 변호사가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권도 재산 분할권도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됩니다. 최은정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30년간 강대수 씨와 실질적인 부부로 살았고 두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혼이라도 법적 혼인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김미선 씨의 권리가 먼저입니다. 두 변호사가 팽팽히 맞섰어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 그 집의 절반 이상을 김미선이 가져간다고? 그때 김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저는 박선영 씨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김미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30년을 잃었어요. 재혼할 기회도 가정을 꾸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부녀였으니까요. 저도 피해자예요. 박선영 씨만큼이나.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싶어요. 법이 정한 권리니까요. 저는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그녀도 피해자일까요? 마이너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김미선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영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어요. 아들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단둘이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깐만. 아들들과 변호사들은 먼저 나갔고 회의실에는 저와 김미선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요. 김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내가 30년 전에 강대수 씨를 완전히 놓아줬다면, 이혼에 동의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아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면서요. 강대수 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맞아요. 하지만 고 박순자 여사가 절 찾았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돈 받지 않고 이혼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죠.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저 혼자 다 갚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시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에, 혼자 사는 것에, 재혼 생각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 유부녀니까 어차피 불가능했고, 김미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라고. 그래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예요. 30년을 잃은 대가로. 저는 한참을 말없이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선 씨. 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강대수 씨랑 고 박순자 여사가 만든 상황에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면 결국 이기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더 다치는 거죠. 김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우리 둘 다 더 많이 다칠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합의해요. 서로 양보해서. 김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박선영 씨. 김미선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이 떴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김미선이 소송 제기했다며?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30년을 속이고 산 대가는 이미 너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김미선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저도 최은정 변호사를 통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가는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지훈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응, 나간다. 법원까지는 지훈이가 운전했습니다. 지민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법정으로 향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김미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강대수 씨는 복도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다가오려 했어요. 선영아,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제3호 법정, 박선영 대 김미선 사건, 입장하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원고 김미선 씨 측 주장을 시작하세요. 김미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김미선은 1995년 3월 15일 피고 강대수와 법적으로 혼인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법적 부부관계가 유효합니다. 피고 강대수는 원고와 이혼하지 않은 채 제3자 박선영과 30년간 동거하며 중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며 고 박순자의 유산 중 배우자 상속분 9억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우리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세요. 최은정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강대수는 원고 김미선과 30년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며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하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증인 강대수 씨와 결혼할 당시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웠고요. 저는 진짜 며느리로, 진짜 아내로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었죠. 그게 제일 아픕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은 1달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세요. 선영아, 제발 가요. 보기 싫어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가자.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첫 재판이 끝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니 집에서 계속 지냈어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거짓이 가득했으니까요. 2번째 재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님이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안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요. 고 박순자 여사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댁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편지요? 네. 박순자 여사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신 봉투입니다. 박선영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지시와 함께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시간 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박선영님. 책상 위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며느리 박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께서 5년 전에 이 편지를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신 후 한개월이 지나면 박선영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시간 제한 없으니 천천히 읽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빽빽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30년간 너를 차갑게 대했던 것,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너는 아마 궁금했을 거야. 왜 내가 그토록 너를 미워했는지, 왜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너는 내가 선택한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며느리는 김미선이었다. 대수가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었어. 집안이 변변치 않았고 학벌도 맞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갈라놨다. 돈으로 협박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어. 미선이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도 미선이가 대수를 떠난 것도 모두 내가 만든 일이었다. 그리고 너를 데려왔지. 가난하고 순종적이고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며느리를. 미안하다, 선영아. 너는 처음부터 김미선의 대체품이었어. 내가 만든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마이너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너는 김미선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였어. 불평 없이 나를 모셨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지. 김미선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이야. 그래서 나는 더욱 괴로워졌다. 너에게 잘해주고 싶었어.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너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 대수가 김미선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안 건 너희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중혼 상태라니. 김미선을 찾아갔어. 그리고 제안했지. 매달 돈을 보내줄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이혼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선이는 동의했어. 아마 돈이 필요했겠지.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나는 매달 미선에게 돈을 보내면서 생각했어. 이게 속죄가 될까? 내가 망친 두 여자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 될까? 아니었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 마이너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계속 읽어야 해요. 물을 마시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선영아, 너에게 가장 미안한 건 이거야.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대수에게도 너에게도. 그저 모든 걸 덮어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지. 이제 내가 죽었으니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김미선이 나타날 것이고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선영아, 너는 30년간 진짜 며느리였어. 법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며느리였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모른 척했지. 이제라도 말할게. 고마웠어, 선영아. 30년간 우리 집을 지켜줘서, 내 손자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서,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해서, 내 개인 재산은 모두 내게 남긴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3억 원과 강남 아파트 한 채. 이건 대수 명의가 아니니까 오롯이 내 거야. 이게 내 30년 헌신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내가 받아야 해. 법정에서 김미선이랑 싸울 필요 없어. 이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더 이상 며느리로,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박선영으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자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 선영아. 그리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순자.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30년간 기다렸던 말들이었어요. 며느리였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말들을 듣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이제야 너무 늦게 편지로 받게 되다니. 박선영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개인 재산을 당신께 남기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예금 3억 원, 강남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15억 원, 총 18억.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이건 김미선 씨가 청구하는 유산이랑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김미선 씨가 청구하는 건 가족 공동 재산이고, 이건 박순자 여사의 개인 재산입니다. 남편 사망 시 받은 보험금과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죠. 그리고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선영에게 전액 상속한다고요.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과, 30년 헌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미선 씨도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저는 아들들을 불러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인정하셨잖아요. 진짜 며느리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 비록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자유해요. 할머니 재산으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응, 그래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저는 최은정 변호사에게 편지와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강력한 증거예요. 박순자 여사가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재판에서 유리해질까요? 물론입니다. 이 편지는 당신이 30년간 실질적인 며느리 역할을 했다는 걸 증명해요. 그리고 유언장은 그에 대한 보상이고요. 김미선 씨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지만 당신도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재판에서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도 이걸 보면 당신 상황을 이해할 거예요. 마이너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김미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남편 강대수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은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편지와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고 박순자 여사가 생전에 남긴 편지와 유언장입니다. 피고 박선영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개인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편지를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편지는 진품이 맞습니까? 네, 판사님. 법무법인 정안에서 5년간 보관했던 것으로 필적 감정도 완료됐습니다. 판사가 김미선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의견 있습니까? 김미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편지가 진품이라 해도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고 김미선은 여전히 법적 배우자이며 잠깐만요. 갑자기 김미선이 일어섰습니다. 김미선 씨,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렸지만 김미선은 판사를 바라봤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김미선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미선 씨, 변호사가 놀라 외쳤지만 김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박순자 여사의 편지를 보니 깨달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30년간 진짜 며느리로 살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희생했고요. 김미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법적 권리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며느리는 박선영 씨였어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합니다. 강대수 씨와도 협의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나 유산은 필요 없어요. 김미선 씨, 그럼 당신은? 판사가 물었지만 김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30년간 법적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김미선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가기 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박선영 씨.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김미선이 법정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본 사건은 종료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가세요. 선영아, 편지. 엄마가 남긴 편지 봤어. 나는 이제 끝났어요. 김미선 씨도 소송 취하했고 우리도 이제 정리해요.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수 씨, 우리는 끝이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선영아.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이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엄마 놔드려요.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응, 끝났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편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정 분쟁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떠나기로 한 거였죠. 짐을 싸는 날 집 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시어머니 방, 아이들 방. 30년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엄마, 다 쌌어요? 지민이가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엄마, 이거. 지민이가 낡은 앨범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펼쳐보니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입학식, 운동회.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함께 웃고 있었죠. 이 사진들 가져갈까? 응, 가져가자. 좋은 추억도 있었으니까.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없었을 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30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였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지훈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좋다.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 같아. 가구는 새로 샀어요. 침대도, 소파도, 식탁도 모두 제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가 정해준 가구들 속에서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취향대로 꾸밀 수 있었어요. 엄마, 이 소파 어때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민이가 카탈로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저거 예쁘다. 저걸로 하자. 제 의견을 묻는 것, 제가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했어요. 한 달 동안 집을 꾸미고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혼자 마시는 아침 커피.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선영아, 잘 지내? 응, 언니. 잘 지내. 새 집은 어때? 정말 좋아. 여기 와봐, 언니. 한강뷰가 끝내줘. 그래, 이따 갈게. 밥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나 열기로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예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기로 한 거였어요. 엄마, 진짜 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평생 집안일만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좋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카페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아들들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 테이블 여기 놓는 거 어때요? 오, 좋다. 거기 딱이네. 함께 카페를 만들어가는 시간. 가족이 함께 웃으며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2달 후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선영.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페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언니 가족, 지훈이와 지민이, 그리고 친구들. 축하해, 선영아. 언니 고마워. 꽃다발을 받고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 제가 만든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엄마 취향이 다 담겨 있어요. 지훈이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치?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모았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새로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것으로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페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미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김미선 씨. 어떻게 지나가다가 카페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요. 여기 사장님이 박선영 씨 맞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김미선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카페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소송으로 박선영 씨를 힘들게 한 것. 처음부터 법적 권리만 주장한 것.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니에요. 김미선 씨도 피해자였잖아요. 하지만 박선영 씨는 30년을 헌신했어요. 저는 그냥 법적 이름만 있었을 뿐이에요. 김미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대수 씨와 협의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받지 않았고요. 그럼 김미선 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30년간 법적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김미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박선영 씨처럼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선 씨, 우리 친구 할까요? 네. 우리 둘 다 같은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잖아요.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면 어떨까요?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적이 아니었어요. 같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얽혔던 두 여자.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한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혼자 사는 집. 처음에는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문득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언니와 찍은 사진, 아들들과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김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카페 앞에서 웃으며 서 있는 모습.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더 지나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저는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며 지훈이와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할머니,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의 딸, 제 손녀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공주 왔네.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그치? 할머니 카페야. 서연이도 자주 놀러와. 네. 가족들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와 주스, 케이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장사 잘 되네요? 응, 단골도 많이 생겼어. 다들 편하게 와서 쉬다 가더라. 좋으시겠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오랜만에 봐요. 지민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이지. 진짜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는 주말 저녁의 활기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 커피 머신의 소리. 모든 게 제 삶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끄고 창밖의 야경만 바라봤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25살 공장에서 일하던 저.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그때. 그러다 결혼을 했고 30년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박선영으로 살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선물 덕분에요. 어머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는 날이었죠.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한강공원으로 나갔어요. 조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달리며 한강을 따라갔어요.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강물의 반짝임.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물을 마시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조깅하세요? 옆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저도 혼자 다녀요. 같이 뛸래요? 혼자보다 재미있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조깅을 시작했어요. 이름은 정숙 씨.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이혼녀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중이에요. 저도요.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친구하자고요. 그래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신선하고 설렜습니다. 마이너스. 2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앞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손님들은 단풍을 보며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오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고, 어르신들이 차 마시러 왔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쉬다 가는 공간. 제가 만든 작은 세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니 강대수 씨였어요. 선영아. 뭐하러 왔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어요. 카페, 잘 됐구나. 네, 덕분에요. 지훈이랑 지민이 얘기 들었어. 너 정말 잘 지낸다고. 응,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나는. 대수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 이미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요. 대수 씨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낼게. 남편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아팠고 이제는 치유되었으니까요. 마이너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아들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아, 지민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사랑한다.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최고예요. 지민 엄마 최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55년 인생. 그중 30년은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인생.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나로 사는 인생.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카페 선영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득했고 SNS에도 소문이 나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김미선 씨도 가끔 들렀어요.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어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요즘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작은 옷가게요. 와, 축하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지훈이 가족, 지민이, 언니 가족까지.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뻐요. 손녀 서연이가 꽃을 꺾어 저에게 줬어요. 고마워, 우리 공주.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요? 엄마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선물로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55세 박선영.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